여기 한국인들은 매너가 없는 민족이라고 열변을 토하는 러시아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똑똑히 경험을 했다며 틀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여성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러시아와 가까이 지내자며 한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러시아에서 경제정책 자문가로 일하고 있는 엘레나라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러시아 정부의 경제부와 협력하여 한국과 같은 특정 국가와의 경제 협력 방안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사실 한국과는 각별한 인연이 있답니다. 바로 한국에서 대학원까지 학업을 이어갔고 그곳에서 몇 년을 보냈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은 제게 또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러시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지나친 호기심이나 고정관념 섞인 시선을 견뎌야 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러시아 출신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이하거나 비정상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처럼 대했고, 심지어 제 학문적 능력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유학 시절은 제게 결코 쉬운 시간만은 아니었던 거죠.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저를 환대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유학생이라는 소개에 많은 이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런 관심이 언제나 순수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왔다고요? 아, 그러면 한국어도 잘 못하시겠네요. 강의실에서 처음 만난 한국인 학생은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고 친절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가벼운 선입견이 담겨 있었어요. 더 큰 충격은 대학 외부에서 겪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 들어갔을 때 종업원의 시선이 제게 머물렀죠. 그리고 짧은 순간 무심한 말투로 주문을 받으며 제게 물었어요. 러시아에서 오셨다고요? 관광인가요? 아니요, 여기서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제 대답을 들은 종업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는 그 순간의 눈빛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무심한 행동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 저는 내가 이곳에서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다른 무엇으로 비춰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의 경험은 제 안에 작게나마 상처를 남겼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여성이라는 사실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러시아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결혼중개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거나 심지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단정 지으려 했어요. 대학의 공식 행사에서조차 지나치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며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러시아 여성들 참 아름다우시죠? 그런데 왜 한국까지 오셨나요? 그런 질문들은 겉으로는 친근함을 가장했지만 저에겐 경계를 넘나드는 불편한 침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대답하려 애썼지만 그런 질문들이 제 정체성을 부정하고 저를 단순히 외모나 배경으로만 판단하려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사람들의 질문이 단순한 오해나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더 적극적으로 제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의 시선 뒤에 숨겨진 호기심을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그런 대화는 점차 부담스러운 질문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변해갔습니다. 결국 저 역시 그들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게 되었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저는 그들과 더 깊은 관계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모를 이해하게 되었죠. 한국은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하고 개인의 노력과 열정을 중시하는 사회. 특히 학문적 교류와 기술 발전을 향한 그들의 열망은 러시아와 한국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저를 불편하게 했던 그 첫 질문들조차 이제는 미소를 짓게 만드는 하나의 추억이 되었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유학 시절을 마무리한 뒤 러시아로 돌아간 저는 제 경험을 토대로 두 나라의 협력 가능성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단순히 문화적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협력에서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번에 제가 한국을 방문한 이유도 바로 그 가능성을 다시 확인하고 구체화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북극 항로 개척과 시베리아 자원의 활용, 그리고 한러 간 경제 협력의 확대는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분야입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인천국제공항의 모습은 여전히 화려하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과거 유학생 시절 제가 처음 이 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의 설렘이 떠올랐죠. 하지만 이번 방문은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학생이 아닌 러시아 경제부 자문으로서 한러 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한국을 다시 찾은 것이거든요. 현재 러시아는 유럽으로 향하는 경제적 출구가 막혔고 국제적인 불신 속에서 러시아의 경제와 외교적 입지는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멈추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실 전쟁 전에도 유럽은 러시아에 대해 꺼림칙한 태도와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내곤 했으나
전쟁 이후로는 완전히 러시아를 불신하며 아예 선을 그으려는 모습이죠. 하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고립과 제재 속에서 러시아가 생존할 길은 동방에서 찾아야 했죠. 그 중에서도 한국은 러시아가 그리는 미래의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대기 중인 차량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더군요. 서울의 높은 빌딩 숲과 빠르게 움직이는 차량들, 그리고 거리 곳곳에 전광판과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밝은 음악은 저에게 익숙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안정감이야말로 제가 설득해야 할 대상이었죠. 한국인들에게 러시아는 이제 불안정하고 위험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다시 발을 디딘 순간부터 저는 과거 한국에서의 유학 시절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지금과 사뭇 달랐죠. 당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굉장히 활발하고 좋았습니다. 정확히 말해 상호 의존적인 측면이 강했어요. 그리고 제가 유학하기 전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 정책은 한러 수교를 이끌어내며 한국 외교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한국의 로켓 기술 개발에 큰 도움을 주었고 불곰 사업을 통해 군사 기술을 제공하기도 했죠. 현재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도 러시아의 협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기술은 한국의 현무미사일 기술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한러 간의 기술적 연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죠. 러시아 국민들 또한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코파이, 도시락 라면은 이미 러시아에서 국민 음식으로 불릴 정도로 사랑받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와 같은 한국 제품들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와 기술에 대한 러시아인의 관심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죠. 차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다 보니 어느새 호텔 근처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다시 한번 러시아와 한국이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죠. 그날 저녁, 저는 그렇게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었습니다. 짧게 쉬는 동안에도 오늘 하루 동안 떠올렸던 생각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방문의 목적도 재정리했죠. 내일은 주요 경제인들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러시아의 동방 정책과 한국의 경제적 가능성을 조화롭게 연결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한국 내에 발러 정서와 국제사회의 제재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 벽을 넘을 자신이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죠. 장담할 수는 없었어요. 사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에서 한국에서는 주로 푸틴이라는 깡패가 착한 젤렌스키를 때렸다 는 구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언론도 그렇지만 전 세계 대부분 언론에서 그렇게만 비추고 있으니까요. 러시아인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네요. 하지만 이를 단순히 선악의 구도로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강한 힘을 가진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약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는 관점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힘이 세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은 다양한 논의의 여지를 열어주겠지만 반면 처음부터 선악의 구도로만 본다면 논의 자체가 막혀버리겠죠.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만 더 해보자면 제가 러시아 사람이라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크라이나가 꼭 착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젤렌스키에 대한 논란만 봐도 그렇죠. 그는 현재 억만장자로 평가되며 전쟁을 이토록 지속하는 이유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어요. 전쟁 중 미국이나 유럽, 일본, 그리고 이곳 한국으로부터 대규모의 원조가 우크라이나에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러한 자금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제대로 쓰이지 않고 부패한 관료나 지도층의 사적 이익을 위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젤렌스키가 무리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다가 전쟁이 벌어졌다는 주장도 만만찮게 나오고 있죠. 나토 가입을 무리하게 강행하려 했던 젤렌스키의 결정은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자극했고 이는 충돌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원인은 아닙니다. 돈바스 지역에서 벌어진 지속적인 갈등과 칠러 세력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강경한 대응 역시 갈등의 불씨가 되었죠.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겹쳐지며 전쟁이라는 참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젤렌스키의 결정에 대해 누군가는 그의 애국적 선택이라고 옹호할지 모르지만 이로 인해 수많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현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2014년 이후 돈바스 지역에서 친러시아 주민들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강경한 군사 작전과 러시아계 주민들에 대한 학살 등을 러시아인들에 대한 생존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러시아로 하여금 전쟁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죠.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보고도 과연 우크라이나를 선하고 착한 존재로만 여길 수 있을까요? 전쟁의 이면에는 복잡한 이해관계와 책임이 얽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 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너무 러시아 편에 치우쳐 보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불편하실 것 같으시다면 이 부분은 건너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199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이른바 나토 동진 약속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그 당시 독일이 통일되면서 소련과 서방 간의 긴장이 아주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서방 측, 특히 미국은 소련에게 나토는 이제 동쪽으로 한치도 확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었죠. 물론 서방은 그게 단순한 구두 약속일 뿐이고 문서로 남긴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나토는 점점 동쪽으로 확장했습니다. 폴란드, 체코, 헝가리 같은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 회원국이 되었고 러시아 입장 그리고 푸틴 입장에서는 이게 마치 숨통을 조이는 느낌이었겠죠. 온 미사일이 러시아 모스크바를 겨냥하고 있는걸요? 이걸 보며 러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처음에는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방은 우리를 적으로 생각한다는 의심만 커졌습니다. 그렇게 쌓인 불신 속에서 우크라이나 문제가 터진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추진했을 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게 단순히 한 나라의 독립적인 선택이 아니라 우리들의 안보를 턱 밑에서 위협하는 행위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나토가 우크라이나까지 흡수하게 된다면 러시아 국경 바로 밑에 나토군이 배치되는 셈이니까요. 무엇보다도 동진 약속을 어긴 쪽은 우리가 아니라 저쪽이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게 겹치면서 2015년에 체결된 미न्스크 협정이 또 문제가 됐습니다. 돈바스 지역에서 벌어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협정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적 합의였으며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중재에 나섰고 유럽안보협력기구가 협정 체결 과정을 감시했습니다. 즉 서방의 주요 국가들이 협정의 중재자로 참여한 만큼 이 협정은 국제사회가 인정한 평화의 기반이 될 수 있었어요. 미न्스크 협정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돈바스 주민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휴전을 통해 양측의 군사적 충돌을 멈추고 돈바스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해달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 협정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협정 이후에 오히려 돈바스 지역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강화했죠. 그렇게 러시아계 주민들은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폭격과 폭력 속에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협정은 휴전을 약속했지만 돈바스 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끊이지 않는 전쟁과 학살이었죠. 러시아 입장에서 미न्스크 협정은 단순히 돈바스의 정치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돈바스 지역에는 많은 러시아계 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러시아에 절박하게 호소했어요.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공격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푸틴은 그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러시아가 나서지 않았다면 그들은 모두 학살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러시아는 평화를 원했습니다. 미न्스크 협정은 그 평화를 위한 유일한 희망이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정부는 이 약속을 저버렸고 그 결과 오늘날의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협정에 서명해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고 오히려 돈바스 주민들을 위협했습니다. 러시아가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미न्스크 협정의 실패와 나토의 동지는 모두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신뢰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협정을 이행하려 했지만 우크라이나의 태도는 러시아계 주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고 협정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전 세계의 언론들은 러시아 악마화하기에만 바쁘니 답답할 노릇이죠. 우크라이나가 미न्스크 협정을 지켰다면 그리고 나토가 러시아의 우려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약속이 깨어지고 신뢰가 무너진 결과입니다. 러시아는 협정을 통해 평화를 원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흥분을 해서 그런지 너무 우크라이나와 젤렌스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 죄송하네요. 하여간 저는 하루의 긴 여정을 뒤로하고 천천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루 동안의 무거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내일을 위해 마음을 비우고 잠을 청하기로 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러시아 대사관에서 한국인 고위 관료와의 첫 회담에 참석했습니다. 회담은 조용하게 시작되었지만 대화의 분위기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엘레나 씨, 반갑습니다. 관료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그의 말에는 어딘가 단호함이 느껴졌죠. 대화는 먼저 한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적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마디 주고받는 사이 대화는 곧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민감한 주제로 자연스럽게 옮겨갔습니다. 엘레나 씨,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정서와 동맹국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의 한마디는 정중하면서도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거절의 신호인지 아니면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인지 판단해야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국도 러시아가 보유한 막대한 자원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베리아 지역은 석유, 천연가스, 히토리와 같은 자원의 보고로 전쟁이 끝난 뒤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북극 항로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물류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죠. 한국은 이러한 자원과 항로를 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겠죠. 그도 생각에 잠긴 채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사실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면서도 전략적인 이해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전쟁으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지만 한국에 대해 여전히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공업, 중공업, 첨단 정밀산업까지 한국이 보유한 산업 기반은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점에서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북한과 동맹을 맺고 있긴 하지만 그 관계는 군사적, 안보적 필요에 국한되어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한국이 러시아에게 훨씬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이죠. 2021년 기준으로 한국과 러시아의 무역 규모는 약 3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역 규모의 약 100만 배 수준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체감이 되시겠죠.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북한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솔직히 과장 좀 보태서 북한군을 거의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총알바지로 전장에 내보내면서도 기본적인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충분한 훈련도 없이 투입하는 모습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참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픈 얘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아무튼 러시아는 전쟁 중에도 한국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맙다 고 언급하며 전쟁이 끝난 뒤 한러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죠. 이는 러시아가 여전히 한국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틈날 때마다 한국의 살상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경고를 보내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러시아가 결코 한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탄내고 싶지 않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회담은 단순한 의견 교환에서 크게 진전되진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실망감을 감추기 어려웠죠. 그 순간 저는 과거 한국에서 유학하던 시절 만났던 친구 김선호를 떠올렸습니다. 선호는 현재 한국의 대기업에서 중견 간부로 일하며 여전히 저와 연락을 이어오고 있는 친구였죠. 저희 둘은 대학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엘레나, 오랜만이야. 여기서 이렇게 직접 만나니까 너무 반갑다. 선호가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건넸습니다. 저도 반갑게 손을 맞잡으며 인사했죠. 잠시 안부를 나누던 중 선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 러시아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지.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점이 바로 내가 여기 온 이유야. 선호, 내가 한국인의 시각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겠지? 선호는 제 말을 듣고 잠시 고민하더니 말하더군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해. 지금 러시아와 협력한다는 건 국제 제재에 저촉될 위험이 있어.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에 대한 반감도 커졌고. 하지만 희망은 있어. 러시아가 진정으로 전쟁 이후 무언가 평화를 추구한다는 신호를 강하게 보인다면 사람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을걸? 저는 선호의 말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한국 사회의 복잡한 현실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둘러싼 미묘한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내 말이 맞아. 한국 입장에서 보면 국제 제재를 무시하면서까지 우리 러시아와 협력하기는 쉽지 않겠지. 하지만 나는 여전히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믿어. 전쟁이 끝난 뒤에는 더더욱 그렇고. 선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 경제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어. 북극 항로나 시베리아 자원 같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안한다면 한국의 기업들은 관심을 가질지도 몰라? 하지만 그건 시간이 걸릴 거야. 지금은 한국인들에게 러시아라는 이름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오니까. 하지만 트럼프가 다시 집권했으니까 러시아와의 관계를 지금보다는 풀어나갈 것 같긴 해. 적어도 그는 푸틴과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할 테니까. 선호의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트럼프는 확실히 러시아를 배척하기보다는 협력의 가능성을 남겨둘 사람이지. 만약 그가 돌아온다면 국제관계가 조금은 유연해질 수 있겠네. 그럴 가능성은 있지. 선호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한국도 미국의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을 거고. 다만, 그건 러시아가 전쟁 이후 얼마나 신뢰를 회복하느냐에 달려 있을 거야. 지금 상황에서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너무 차갑잖아. 그게 내가 여기에 온 이유야. 전쟁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놓아야 해. 북극 항로나 시베리아 자원 같은 구체적인 이슈들을 중심으로 말이야. 트럼프가 돌아오든 어떤 국제적 변화가 오든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선호는 제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엘레나. 내가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열 수 있다면 좋겠네. 적어도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돕겠다고 약속할게.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카페를 나서는 길, 서울의 저녁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거리에 불빛과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서 이곳은 여전히 저에게 낯설면서도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이 길은 쉽지 않을 거야.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그랬듯 국제관계는 단순한 논리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다리를 다시 놓아야 합니다. 전쟁과 오해의 벽을 넘어 다시금 협력과 신뢰로 이어지는 길을요. 과연 트럼프가 돌아온다면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리고 그런 변화 속에서 러시아는 한국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요? 서울의 밤하늘 아래에서 저는 희미하게 빛나는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길은 멀고 험할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가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다시 필요로 하는 날이 올 거야. 그날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 메시지를 전달할 거야. 서울의 밤하늘 아래에서 저는 한국과 러시아의 미래를 떠올리며 희미한 희망의 불빛을 찾았습니다. 미국 최고의 명문대 스탠포드 대학교. 여기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은 하루 만에 지도상에서 사라질 거라는 주장을 하는 중국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유심히 듣고 있던 교수는 이내 충격적인 반박을 시작했고 모든 학생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해외 대형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로 화제의 내용을 긴급 번역해 알려드립니다. 저는 중국 출신 유학생 리첸입니다. 제가 미국에 오게 된 계기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제 삶은 단순히 성적과 경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여정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 주목받았지만 저에게 있어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제가 속한 환경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중국에서도 상류층에 속했지만 이로 인해 항상 주변으로부터 부와 권력을 유지하라는 압박을 느끼며 자라왔던 거죠. 그런 환경 속에서 제 꿈은 단순히 성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제 삶을 온전히 저 자신이 만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오랜 갈등 끝에 모두가 흔히 선택하지 않는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미국 유학은 제게 새로운 도전이자 스스로를 증명할 기회라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스탠포드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저는 제가 꿈꾸던 독립적인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삶은 예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캠퍼스에서 저는 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쟁이라는 틀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제 선택이 결국 또 다른 형태의 경쟁 속으로 저를 던져 넣은 것만 같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놀랐던 점은 바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의 교류였습니다. 특히 한국인 학생들과의 대화는 제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죠. 그들은 단순히 성적이 뛰어난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문화를 자랑스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제 고국인 중국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었죠. 이렇듯 미국에서의 삶은 제게 수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전에 저는 미국이라는 경쟁의 장에서 끊임없이 제 앞의 벽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최고라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제 자신이 이곳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상위권에 오르기조차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제가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주변에서 마주하는 비교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과제가 발표될 때마다
시험 성적이 공지될 때마다 상위권에 반복적으로 이름을 올리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특히 눈에 띄는 이들은 바로 한국인 학생들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우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성취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해졌어요. 저는 제 자신이 밀리는 것을 보며 초조해졌고, 제 내면 깊은 곳에서는 자존심이 무너지며 불편한 감정들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라온 환경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 여겼던 중국인들조차 저보다 앞서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여기서는 한국인 학생들이 명백히 저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니까요. 또한 저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다른 중국인 유학생들조차 한국인 학생들에게 하나같이 밀리는 모습들은 저를 더욱 견디기 힘들게 만들었죠. 매번 그렇게 한국 학생들의 이름만이 상위권에 반복적으로 오르는 것을 보며 저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중국 최고의 엘리트로서 이곳에 왔는데 어떻게 그들보다 뒤처질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실패가 아니라 저 자신의 민족적 자부심에 대한 도전처럼 느껴졌죠. 특히 저는 제가 속해 있었던 상류층 가정과 엄격한 학업 중심 환경에서 자란 배경이 한국 학생들보다 우월하다고 은연중에 믿고 있었기에 그 차이를 받아들이는 일이 더욱 힘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 수업 이후에도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공부했습니다. 한국인 학생들보다 먼저 도서관에 도착하고 그들이 자리를 뜰 때까지 남아있기를 반복하며 저만의 승리를 쌓아가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성적이나 프로젝트 결과로 나타나는 차이는 쉽게 줄어들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은 노력할 수 없을 정도로 젖먹던 힘까지 짜내면서 열심히 시험을 준비했고, 그렇게 만발의 준비를 갖추고 시험을 치렀으나 하늘도 무심한지 결과는 바뀌지 않았고, 저는 또다시 한국인 유학생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는 평소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저 중국의 아래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 역사 기간 동안 한국은 중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온 민족이고, 그 말은 곧 중국인이 훨씬 더 우월한 존재라는 걸 증명하는 셈이라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다 보니 제가 한국인들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것이 더더욱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런 수모를 겪고 나니 이후 공부도 제대로 될 리가 없었고, 매일 혼자서 분을 삭히면서 어떻게 해야 저 한국 놈들의 콧대를 눌러버릴지에 대한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해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은 그룹 프로젝트에서 평소 시험에서 늘 1등을 놓치지 않던 한국인 학생 진우와 같은 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팀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이제야말로 저 한국 놈의 콧대를 눌러줄 기회다. 저는 그와 한 팀이 된 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넘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를 이기기 위해 밤늦게까지 자료를 뒤지고 수십 개의 논문을 읽으며 준비에 몰두했죠. 제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제가 주도하고 팀의 성과를 제 것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첫 팀 미팅 날, 저는 진우가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제안하려는 순간 그의 말을 끊으며 강하게 나갔습니다. 이 프로젝트, 내가 이미 대략적인 방향을 잡아놨어. 여기 보이는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면 될 거야. 발표도 내가 맡는 게 좋겠어. 제 말에 다른 팀원들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첸, 자료는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아. 이 주제가 교수님이 강조한 핵심과 조금 어긋나는 것 같거든.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그냥 조용히 따라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도 한 번 더 검토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자료가 충분하긴 하지만 교수님이 원하는 방향과 조금 다를 수도 있잖아. 진우의 차분한 태도는 제 자존심에 불을 지피는 듯 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이미 충분히 검토한 자료야.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 하지만 진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교수님께 한번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의 제안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던 저는 결국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 하지만 괜한 시간 낭비만 될 거야. 그런데 그렇게 며칠이 지난 뒤 다시 모였을 때
진우가 가져온 자료는 정말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데이터의 정확성과 논리적인 해석, 그리고 발표 자료로 연결할 만한 명확한 구조까지 모두 갖춰져 있었죠. 그는 설명을 끝내고 팀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하면 교수님이 더 관심을 가지실 거야. 발표 내용도 훨씬 설득력 있을 거고. 저는 속으로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녀석이 이런 자료를 가져왔다는 것 자체가 운이겠지. 그래도 주도권은 절대 넘길 수 없어. 그래서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그 자료에 흠을 잡으려 했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여기 데이터 출처가 좀 약하지 않아? 그리고 발표 때는 내가 이걸 더 정리해서 말하는 게 좋겠어. 내가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그러나 진우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제 지적에 바로 대답했습니다. 출처는 이 논문에서 가져왔고 교수님도 강의에서 참고하신 적이 있어. 발표는 간단하게 나눠서 하면 되니까 각자 잘하는 부분을 맡으면 좋을 것 같아. 다른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했지만 저는 속으로 폭발할 것만 같더군요. 이놈이 지금 날 완전히 무시하는 건가? 조그만 소국놈 주제에 어디서 말대꾸지? 하고 말이죠. 그렇게 발표 당일이 되었고 저는 그날 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발표의 흐름을 제 방식대로 끌고 가며 진우를 무시하려 했죠. 그러나 진우가 준비한 자료는 제 말이 끝날 때마다 팀의 논리를 탄탄히 보완해 주었습니다. 교수님과 청중들은 그의 설명에 더 집중했고 발표가 끝날 즈음에는 저보다 진우에게 더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진우의 답변이 끝난 순간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특히 진우 씨가 제시한 자료와 분석이 매우 인상 깊었어요. 다른 팀원들도 훌륭했지만 진우 씨가 팀의 중심 역할을 해준 것 같네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얼굴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진우가 중심이 된다니 내가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건 아무 의미도 없었다는 건가? 주변에서 팀원들이 진우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는 동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제 쪽을 슬쩍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첸도 정말 열심히 했어. 다음엔 더 좋은 결과 나올 거야. 그러고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오히려 화가 났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수치심에 몸이 떨리더군요. 발표가 끝나고 교수님과 팀원들의 칭찬이 진우에게 쏟아지던 순간 저는 혼자서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 왜 모든 주목이 저 녀석에게 돌아가는 거지? 마음속에서 끝없는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진우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는 동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우야, 제가 냉소적인 어투로 말을 꺼냈습니다. 너 이번에도 잘했네.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들 미국의 대학에서 널 얼마나 알아줄 것 같아? 한국이라는 나라가 뭔데 미국에서 인정받길 기대하는 거지. 너도 알다시피 중국은 현재 세계 최고라고 볼 수도 있는 나라야.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 같은 나라는 그냥 하루 만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몰라. 저는 말을 하면서도 진우의 표정을 잠시 살폈습니다. 그러나 진우는 충격을 받은 기색은커녕 오히려 차분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래.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자부심이 대단한데 왜 여기로 왔어? 중국이 세계 최고라면서 거기서 다 해결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이곳엔 중국 유학생들이 가장 많아. 그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본 적 있니? 중국에서는 배움의 한계가 있어서 이곳으로 온 거 아니야? 저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 이어서 제가 차가운 눈길로 쏘아보자 그는 제 표정을 무시하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너는 한국을 얕잡아 보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알아. 자유를 억압하는 체제 속에서 억지로 자부심을 강요받는 건 너희 쪽 아닌가? 진우의 눈빛은 더 이상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저를 똑바로 응시하며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의도적으로 저의 자존심에 칼을 꽂는 것 같았죠. 저는 어떻게든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말문이 막힌 저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주변 팀원들은 진우의 말을 듣고
미묘한 침묵 속에 있었죠. 하지만 저도 지기 싫어서 머리를 짜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자유. 저는 비웃듯 말했죠. 그 잘난 자유라는 게 뭐? 솔직히 너희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진짜 중요한 나라로 대우받기라도 해. 결국 너희는 큰 나라들이 움직일 때마다 흔들리는 조그만 배에 불과하잖아. 저는 그렇게 그의 자부심을 꺾으려 했지만 진우는 잠깐 멈추더니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흔들리는 조그만 배라고.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 배를 우리 힘으로 몰고 있어. 너는 어때? 내가 타고 있는 배를 국민들이 스스로 조종할 수 있다고 정말로 믿어? 그리고 그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진우의 말은 제가 외면하고 싶었던 무언가를 정면으로 들이밀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다음엔 꼭 이겨서 그놈의 입을 다물게 만들어야 해. 진우의 멘탈을 흔들기 위해 쏘아붙였지만 오히려 박살난 건 제 멘탈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거의 몇 주 동안 공부에 제대로 집중도 하지 못한 채 분을 사겨야 했습니다. 한국 같은 소국에게 말싸움에서조차 완전히 밀려버리다니 이건 대국 중국인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우는 이후 성적에서도 저를 계속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발표, 과제, 시험까지 어떤 분야에서도 저는 진우를 따라잡을 수 없었고 그럴수록 제 마음속 분노는 점점 깊어만 갔죠. 이번엔 반드시 그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야겠다. 저는 이를 악물며 복수의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더욱 철저히 준비해 저 녀석에게 다시 말을 걸기로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그의 콧대를 눌러놓아야 제 자존심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번엔 기필코 진우와의 대화에서 이겨야겠다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렇게 며칠 밤을 새워가며 제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군사력이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 분야가 바로 군사력이라 확신했고 이번에는 이 주제로 진우를 완전히 꺾어 놓아야겠다고 다짐했죠. 진우는 항상 강의 시작 20분 전에 강의실 맨 앞자리에 앉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시간에 맞춰 강의실에 도착해 그가 앉을 자리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 목표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를 공개적으로 이겨 모든 학생들 앞에서 제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이었죠. 드디어 진우가 강의실로 들어왔고 저는 그를 향해 말을 걸었습니다. 야, 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너네 나라는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 이틀 안에 지도에서 사라질 나라야. 중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상비군과 첨단 무기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너는 아마 상상도 못할걸. 저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진우를 쏘아보며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제 말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책을 꺼내 조용히 수업 준비를 하며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듯 무시하고 있었죠. 그의 무반응에 저는 당황했고 그 무시가 오히려 제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그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으로 책상을 쾅 치며 강의실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쳤습니다. 너 무슨 배짱으로 나를 무시하는 건데? 옛날부터 너희 나라는 우리 눈치만 살피던 나라였어. 지금 그 무례한 태도 당장 사과하지 못해? 제 목소리에 강의실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저희 쪽을 쳐다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그러나 진우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도 않더군요. 그는 자신의 노트를 정리하며 제가 소리치는 것조차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아예 저를 무시하려고 작정을 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강의실 앞쪽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교수님이 어느덧 강의실에 들어와 계셨습니다. 저는 흥분한 나머지 교수님이 들어오신 것도 모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언제부터 그 자리에 계셨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 제가 흥분해 소리를 지르는 장면을 모두 목격하신 듯해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조용히 강단으로 걸어 나오시더니 저와 진우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이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립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방금 들은 이야기가 흥미롭군요. 수업 시작 전에 잠깐 시간을 내어 이 주제를 다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잠시 중국과 한국
두 나라의 군사력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교수님은 국제 정세와 군사 분야의 권위자로 잘 알려진 분이셨기에 저는 교수님께서 객관적으로 중국의 군사력을 강조하며 민호의 자존심을 꺾어주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며 생각했습니다. 좋아. 오히려 잘 됐어. 교수님이 나 대신 이 논쟁의 결론을 내려주실 테니까. 교수님이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면 진우도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지. 저는 스스로에게 확신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교수님께서 첫 번째로 던진 질문은 뜻밖에도 단순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인다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물어보나 마나 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죠. 교수님도 당연히 중국의 승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은 수백만 명의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방비 투자 규모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큽니다. 체급이 다른 두 나라를 비교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교수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교수님의 말씀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승리하겠지만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고 우리를 둘러보셨습니다. 중국이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몇 년이 걸리더라도 말이죠. 저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불안한 마음으로 교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그런 저를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침공한다면 한국의 미사일 전력과 잠수함, 공군력에 의해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 국토의 70%가 산지인 한국에서의 지상 전투는 중국군에게 매우 불리할 것입니다. 상륙 작전이 어느 정도 성공하더라도 병력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교수님은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학생들의 시선을 끌어모았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중국군이 북한을 통해 진격한다 해도 서울까지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한국군은 병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며 양방향 전선을 구축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반도의 도로와 건물 등의 기반 시설은 병력 집중을 용이하게 만들어 방어를 수월하게 하고요. 게다가 한국은 전쟁 초기 단계에서 기동성과 방어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할 겁니다. 이는 중국군에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중국군은 한반도의 좁고 복잡한 지형 속에서 병력과 장비를 대규모로 투입해야 하는데 이는 지리에 익숙한 한국군의 정밀 미사일과 공군의 타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군은 효율적인 기동성과 방어를 통해 병력 집중 지역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 겁니다. 교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중국 군대가 한반도에 온전히 상륙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육지 일부와 섬을 점령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죠. 교수님의 분석은 제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강의실을 둘러보며 잠시 말을 멈추셨고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중국군이 남하할 경우 보급선 유지가 매우 어렵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북한을 통한 보급로는 제한적이고 그마저도 한국군의 유도미사일과 공군력에 의해 끊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중국군의 병력 운용에 큰 제약을 가져올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한국의 방어 태세는 단순히 병력 배치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은 현대적 전략과 첨단 무기를 결합해 자신만의 독특한 억제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며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제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와중에 교수님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뼈아픈 분석을 이어가셨죠. 여러분들은 중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물론 현대전에서 핵무기는 그 자체로 강력한 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 보유국 간의 충돌은 상호 확증 파괴라는 원칙에 따라 양측 모두에게 재앙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원칙은 핵무기가 단 한 발만 사용되어도 양국의 파멸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신 강력한 재래식 전략 무기를 통해 억제력을 구축해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현무5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3,000km를 넘으며 베이징, 상하이,
선양 같은 중국의 주요 도시와 전략적 시설을 모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교수님은 쉬지 않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도시를 겨냥하는 것만이 현무5의 유일한 용도는 아닙니다. 현대전에서 전략적 시설, 특히 적국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 시설은 매우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산샤댐 같은 시설은 중국의 경제와 인프라의 핵심이지만 동시에 매우 취약한 약점이기도 하죠. 강의실이 일순 조용해졌고 교수님은 말을 계속하셨습니다. 만약 전쟁 상황에서 산샤댐이 타격을 받는다면 하류 지역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수백만 명의 민간인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뿐만 아니라 전력 공급망이 마비되고 중국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목표는 단순한 물리적 파괴 이상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적국의 전쟁 수행 능력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지만 교수님은 이를 제지하지 않고 이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공격은 국제법상 전쟁 범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간인에게 과도한 피해를 줄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한국은 전쟁 상황에서도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쉽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중국이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한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도발을 한다면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공격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바뀌는 순간을 의미하죠. 교수님은 잠시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보며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중국의 산샤댐과 같은 시설은 현대전에서 전략적 자산이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한국의 현무5는 단순히 군사시설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략적 약점을 통해 적의 전쟁 수행 능력을 완벽히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평가되고 있죠. 그렇기에 이 무기의 존재 자체가 중국 같은 강대국에게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압박이 되는 겁니다. 학생들은 침묵 속에서 교수님의 말씀을 곱씹었고 저는 그 논리가 너무도 명백해서 반박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중국이 승리한다고 해도 그 대가는 엄청난 희생일 것입니다. 한국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현재 한국은 매년 전술 미사일을 증강하며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있죠. 한국과의 전쟁은 결코 단순히 군사력의 우열로만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속으로 멍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결국 중국이 한국을 쉽게 점령할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 교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의 외교적 한계도 지적하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원만한 외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황입니다. 유사시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기 어렵고 심지어 부품 수급 문제까지 겹친다면 장기적인 군사작전은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수님의 말은 중국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 승리는 패배에 가까운 승리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주장했던 중국이 하루 이틀 만에 한국을 지도에서 지울 수 있다는 생각은 완전히 부정된 셈이었죠. 결국 저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항변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국이 없으면 한국이 중국과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하지만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미국의 지원은 한국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군의 첨단 장비와 전략적 지원은 분명 한국의 방어 능력을 한층 강화하죠. 그러나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앞서 언급한 군사적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적으로도 강력한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으니까요. 교수님은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역사적으로 군사력의 차이가 항상 승리를 보장하지 않았던 사례를 떠올려 보십시오. 대표적인 예로 베트남 전쟁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압도적인 장비와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국은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이 흥미를 보이며 교수님의 말에 집중하자 교수님은 한층 더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이 베트남에서 겪은 어려움은 군사적 능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의 지형, 게릴라 전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투에 임하는 베트남 민족의 단결과 저항 의지가 미국을 좌절시켰죠. 베트남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략과 환경을 활용해 당시 미국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원리가 한국에도 적용됩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의 표정을 살핀 뒤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북한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준비를 통해 이미 비대칭 전력 대응과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이러한 방어 체계는 단순히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한국의 지형과 기반 시설은 방어와 병력 배치를 유리하게 만듭니다. 한반도의 환경적 특성을 잘 활용한다면 강대국과의 전쟁에서도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교수님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은 교수님의 분석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런 분위기에서 더 이상 따져물을 의지를 상실하고 망연자실하게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강의실을 나서며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은 논리적이고 현실적이었지만 제 안의 자존심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교수님은 틀렸다. 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고개를 숙였지만 제 생각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수님의 주장에 100%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중국의 강력함을 믿고 있으니까요. 강의실 밖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제 열기를 식혀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불편함과 분노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믿는다. 스스로를 설득하듯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중국은 강대국이고 그 힘은 흔들리지 않는다. 제가 믿는 이 확신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저는 여전히 이 싸움에서 버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교수님의 말이 마음속 깊은 곳에 그림자처럼 남아있다는 것을 저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인 엘레나 씨, 그리고 중국인 리첸 씨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